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증권 강북금융센터 이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끝내주는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네, 리스타트 바이오시밀러. 네,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연 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의 자금들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장밋빛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또는 이게 과열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끝내주는 남자가 끝내주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월 달 들어서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600 시대를 열긴 열었는데 이것이 꾸준히 지속이 될지,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이오주들인데요. 최근에 연일 상승하면서 지수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흐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일지 아니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이 시간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메리츠증권 강북센터의 이희권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바이오주들 빼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 2월 6일부터니까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바이오주들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바이오주들 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면서 그 과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먼저 그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관심 밖에 제쳐두거나, 또는 뭐 이거를 그 달리는 말에 옮겨 타거나, 항상 그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분석을 해야겠죠. 먼저 그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오시밀러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합성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비교해놓은 그 내용입니다. 자, 왼쪽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네. 왼쪽이면은 오리지널 신약이라고 돼 있는데 네. 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오의약품과 화학적 합성의약품 나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학적 합성의약품이라는 걸 말 그대로 기존의 신약, 그러니까 그 합성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유기작용을 통해서 제조하는 물질이고요.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 왼쪽 하단의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이나 동물들의 그런 체세포를 이용해서 DNA 제조학과 같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신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그런 게 이쪽에 들어가나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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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진입 장벽이 높고요. 그리고 만드는데 임상도 10배 가량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흔히들 저희가 그 복제약으로서 제네릭 하죠. 그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화학적 합성 의약품의 복제품이 바로 합성 제네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합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의약품과 100% 동일한 효능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학적으로 이게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100% 똑같이 동일한 걸 만들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밀러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사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에 비해서 만들기가 10배 이상 어렵고요. 그 시장 규모도 더 크고, 효능 또한 이게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효능 또한 더욱더 좋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준비한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네, 예. 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에 대한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2002년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학 합성 신약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그 화이자가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 목적으로 호스피럴 M&A 했었죠. 2017년쯤 되면은 이 전체 규모의 한 2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죠. 네.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 2위 업체입니다. 이 업체 또한 그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이 시장이 커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있는 호스피럴 인수하게 되었죠. 사실 지금 그 바이오시밀러 종목들, 셀트리온, 바이넥스 등이 대표적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과대한 부분입니다. 과매수 구간이긴 분명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매수 이게 과대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우상향 트렌드를 이어나갈 주식임에
주식이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확실히 파악을 해놓고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준비한 요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항체 치료제 품목별 바이오 시밀러 계약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기 그 오리지널 제품 휴미라, 엠브렐, 레미케이드 등의 이런 제품들이 있죠. 13년 매출액을 보시면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인데 거의 뭐 원화로 따지면 100조 원, 이제 10조 원이 넘는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이러한 그 정말 거대한 이런 이런 시장에서 이러한 오리지널 제품들이 만기가 특허 만기가 다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지금 원료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품들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바이오 시밀러 대체가 승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철옹성 같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제네릭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철옹성과 같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의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선두에 우리나라 선두업체인 셀트리온이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커짐으로써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 또한 그 제일모직의 삼성 바이오 SP를 통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시장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시작이라 원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 앞서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 큰 상승이 있었죠. 그 이후에 2, 3년 동안 다시 주가 조정을 받고 지금 재차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2, 3년 전에 미리 이 시장에 대해서 상승을 예견했던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때는 시장도 열리지 않았고 또 매출이 바로바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화이자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시장 인지하고 점점 또 숫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밀렸다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스피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한테 피인수 됐는데 그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램시마 판매사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호스피라랑 어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그대로 이제 화이자로 연결되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판매가 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그 미국에서 실제로 그 특허가 만료되는 그 바이오 시밀러의 그 원래 이제 약품들을 봤을 때는 2, 3년 내에 또 이제 그 만기가 되는 게 있나요, 실제로? 아직은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예. 셀트리온의 그 레미케이드 그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인 네. 램시마 예, 램시마죠. 네. 오리지널 램시마가 제품이 지금 레미케이드고요. 네, 그렇죠. 예. 램시마가 지금 미국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만약에 미국 허가가 난다, 통과된다, 예. 그러면은 바로 상한가 칠 정도의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2, 3년 전에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넬리처럼 이번에도 아마 레미케이드에 대한 그러니까 승인만, 그러니까 램시마 판매 승인만 나도 주가가 더 먼저 미리 땡겨서 오를 거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거와 다르게 꼭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일본, 미국이 이런 허가가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의료라든가 이런 약가 인하는 반드시 그 나라가 가져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저렴한 이런 제네릭 쪽에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정부 쪽에서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과거에 그 뭐 여러 가지 이권 다툼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밀어놨더라면 지금 여러 유럽이라든가 미국 다 허가해준 상태니까요. 이쪽에서 계속 문을 연다라면 미국 또한 이런 초롱성 같은 벽을 계속해서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투자 업체들 보면 아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사실상 이제 램시마 판매 업체인데 거기에는 아까 이제 뭐 호스피라랑 연결된 부분도 있고 CB 쪽으로 해서 JP모건 PEF 쪽에서도 들어왔잖아요. 2천억대로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본주에는 그 싱가포르 테마스 계열의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한 10% 넘게 투자가 돼 있는데 그 뭐 공시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되고 만약에 빠지거나 매각할 때는 무조건 자기네 거 뭐 우선순위로 뭐 그 껴안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수급적으로도 좀 이렇게 안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그러면은 지금 신고가잖아요, 사실은. 사상 최고치인데 66,700원. 여기서 좀 얼마나 더 목표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연구원들한테서도. 얼마나 좀 보고 계세요?
사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수급적인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죠. 그 뭐 공매도에 대해서 뭐 선포하겠다, 뭐 이런 시장에 사실 신뢰를 굉장히 조금은 좀 완화되었던 그런 상황들인데요. 실제로 그 셀트리온이 이제 자기의 매출이 바로 그 타사로 잡히지 않고 자기네 계열사로 잡히면서 뭐 한때 뭐 분식회계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재고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재고들이 유통기한이 다 된 상황이었으면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재고 자산들이 나감에 따라서 판매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 5일째 기관에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셀트리온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우려 때문에 또 공매도 세력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약간은 소외되었던 그런 바이오주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바이오 시밀러의 실체가 나타나면서 기관들도 포트폴리오에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2위죠. 코스닥에서. 만약에 이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간다면 포트폴리오가 코스닥 지수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의심이 많았던 기관들조차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분명히 이격이 과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이격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는 우상향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 같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서 회장이 옛날에 이게 리포트가 안 나왔었잖아요. 이 연구에서 저 들은 얘기인데 그 한국에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담당 연구원들이 나보다 더 모르기 때문에 회사를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괜히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이상한 내용 리포트 쓰지 말고 먼저 점검을 한대요.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오러 한다고 그러면 당신 뭘 배웠고 뭐 이런 걸 봐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되게 싫어했다는 그런 루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리포트를 일부러 안 썼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셀트리온 쪽은.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잠깐 짧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리바트가 이제 어닝 쇼크 나오게 되면서 또 수급은 보니까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장중에는 거의 뭐 하한가 수준까지 갔었었는데 요 종목은 좀 뭐 이케아 뭐 이런 그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어닝 쇼크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어닝 쇼크입니다. 그 14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또 발표했었거든요. 사실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좀 안 좋게 나온 건가요? 사실 근데 내용은 틀립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가 워낙 높았습니다.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절반 정도의 실적도 전년 대비한다면 100%가 넘는 신장을 보이는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절반 정도 이하의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그 당시 때도 거의 하한가 가까이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사실 3분기 때 어닝 쇼크가 기대치보다 낮아졌다라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한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현대리바트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센티멘털적으로 조금 신뢰를 잊지 않았나라는 제가 개인적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현대리바트에 대해서 이케아 진출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사실 그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 비수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이케아 진출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4분기는 항상 조금 계절적으로 안 팔리는 4분기가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인 종목이거든요. 네네. 예. 사실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거의 조립식 가구거든요. 아직까지 저희 이제 50대, 60대 어른분들은 가구는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고가 가구가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라고 인식이 많으시거든요. 몇십 년씩 쓰고. 그렇죠. 네.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그 장인어른 이번에 이케아가 정말 괜찮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가구는 튼튼해야 되고 그래도 제값을 해야지.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구에 대해서 이런 한번 들어놓으면 오래 쓰는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케아가 나아가는 방향이랑 현대리바트가 나아가는 방향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같은데요. 시장의 관심이 바이오주들로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가던 테마주들 다 좀 꼬꾸라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잘 버틴 테마주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또 상당히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애플발 호재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런데 코디에스가 장중에 상한가 부분까지 가나 싶더니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 시세에 들어있는 심리 좀 어떻게 파악해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진행한다는 뉴스는 저는 뭐 한 1, 2주 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 지금 애플이 전기차 사업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전기차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반대거든요.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사실 스마트폰 제조업체죠.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차량을 진출한다. 그 말은 이제 점점 그 이종업에 대한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핀테크라든가 뭐 다른 업체가 뭐 그 전혀 다른 업체 쪽으로 진출한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굴뚝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벽에 달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거고요. 자, 근데 국내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과연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드리는데요. 과연 애플이 전기차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그마한 그런 전기차 업체들한테 부품을 사왔을까요? 사실 전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도 뭐 상한까지 갔다가 밀렸다는 것은 이러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사실 그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 많이 나간 데 있어서 국내 완성차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신차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해외 판매나 국내 판매가 약간은 과거보다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그 해외 기업들이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내 완성차가 이러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않는다라면은 그 글로벌적인 경제 성장이나 인구 성장률을 봤을 때는 뭐 그 국내 완성 업종 차들의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저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 뉴스를 딱 봤을 때 국내에서 그럼 딱히 수혜주를 찾긴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전기차 부품 쪽에도 직접적인 수혜가 안 오고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글로벌 업체가 발을 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업종 전반에 대한 먹구름 이렇게도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내일장 또 전망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좀 뭐 주춤해도 코스닥은 뭐 이제 대리님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좀 랠리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또 신고가 장중에 나왔던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 셀트리온 들어가 있는 제약업종만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이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깐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코스닥은 뭐 랠리이고요. 장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예, 제가 뭐 2, 3주 전에도 코스닥 랠리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지나서도 굉장히 좀 씁쓸한 랠리가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편입돼 있거나 비중이 높은 뭐 계좌들은 수익률이 많이 나 있는데 그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내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비중 조절 현금 확보가 필요한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왜냐하면 내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죠.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결적으로 의견이 치우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동결된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그런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뭐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죠.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긴 연휴 동안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뭐 내일 어느 정도 그냥 주식 팔아버리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오늘 같은 코스닥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격이 굉장히 과다하게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설 연휴 동안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괜히 뭐 주식 사서의 마음 졸이기보다는 조금의 여유가 필요한 장이라고 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다소 내일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서 좀 한판 승부수 어디에서 띄워볼까요? 네, 제가 일단은 내일은 현금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뭐 한판 승부를 걸어볼 만 하자면 시장 리스크 증대 시에는 그러니까 내일은 약간 리스크가 증대되는 날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이런 증대 시에는 선조정을 받은 업종들이 조금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게임 업종이나 핀테크 관련 업종들인데요. 사실 게임 업종 뭐 그 연초 그리고 뭐 1월 말만 해도 계속해서 그 신고가 가는 큰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20%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옥석을 가려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뭐 내년 예상 이익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배, 11배 그 정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매기가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용의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꼬리가 되기로 하고 꼬리가 머리로 되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투스 얘기해 주셨는데 게시판에 시청자님이 설 앞두고 컴투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저뿐인가요?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를 것 같다. 정말 끝도 없이 내린다. 바닥은 있는 건가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정말 좀 크게 밀려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손절 라인이라든지 좀 바닥을 턴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가격대로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컴투스에 대해서 손절 라인은 이미 손절 라인이 지났죠. 손절 라인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실 게임 산업이 지금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했을 때도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단지 이제 심리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이쪽이 소외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분명 이쪽으로 몰린 다른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모인 이런 자금들도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당장 설 연휴가 지나고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퍼가 10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도보다는 보유 또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구간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함께 핀테크도 내일장 주목하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17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문을 열지 않고요. 유럽에서는 오는 17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문제와 관련된 해결안에 포커스 맞춰지고 있습니다. 12월 무역 수지도 나옵니다. 예상치 200억 유로 흑자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내 주요 이벤트죠.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채권 전문가 91%가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1월 주택가격 발표됩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한국전자홀딩스, KG 이니시스, 큐브스, JT, ED, 시노펙스는 신주인 수급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차이나그레이트 에너지솔루션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이 있고요. 레드로버와 라이온 캠텍은 무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내일장 넥센타이어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네, 이제 상승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섹터별로 자금 쏠림도 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매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 선택도 신중해야 되는 장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